가방을 되찾은 신사. 택시에서 내린 신사는 헐레벌떡 은철이 일터로 달려갔다. 여기 앉았던 소녀는 어디로 갔지? 신사는 이렇게 외치면서 은철이 일터를 가리켰다. 쭉 늘어앉은 소년들 가운데 은철이와 봉파리의 자리만이 덩 비어 있었다. 신사는 얼굴빛이 헬쑥해졌다. 가방을 가지고 두 소년이 도망친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였다. 누군가 신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아저씨! 가방 잊으셨죠? 이 가방! 신사는 뒤를 획 돌아보았다. 은철이가 가방을 가슴에 안고 뛰어오고 있었다. 오! 내 가방! 조금 전까지도 잃어버린 줄 알았던 손가방을 본 순간 신사는 너무나 기뻐서 눈물이 핑 돌았다. 신사는 감격한 얼굴로 가방과 함께 은철이의 몸뚱이를 끌어안았다. 아저씨가 이 가방을 입고 가신 것을 알고 그 전자정류장으로 달려갔어요. 두근거리는 가슴을 간신히 억제하면서 은철이는 말했다. 너는 정말 착한 소년이다. 사실 전차를 데려다가 맞은 빈택시가 오기에 그걸 타고 갔었지. 신사는 기쁨이 넘쳐 흐르는 얼굴로 소년이 손에서 가방을 받아들었다. 내 가방.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신사는 가방이 무사히 자기 손에 들어온 것이 정말 꿈처럼 신기했다. 그러나 은철이는 다리가 후들거리고 가슴이 두근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너는 참 착한 소년이구나. 네 이름이 뭐냐? 신사는 은철이의 손목을 정답게 잡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서은철입니다. 은철이의 목소리가 약간 떨려 나왔다. 자기가 2만 원을 빼는 것도 모르고 신사가 착한 소년이라고 칭찬해 주는 것이 두려웠다. 마음이 아팠다. 양심이 부끄러워 머리를 둘 수가 없었다. 은철이는 차라리 2만 원을 주머니에서 꺼내놓고 엉엉 목 놓아 실컷 울고 싶었다. 나는 도둑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와 같은 양심의 소리와 함께 마음에선 악마의 소리가 또다시 들려왔다. 아니야. 나는 이 돈을 훔친 게 아니야. 얼마 동안만, 그래, 한 달 동안만 이 돈을 빌리는 거야. 은철이의 마음속에 그런 고민이 있는지 꿈에도 모르는 신사는 그저 가방을 찾은 것이 너무 기뻐서 가방을 열자마자 돈이 제대로 있는지 세어볼 생각도 않고 그중 1만 원짜리 한 뭉치를 꺼내 은철에게 내주었다. 고맙다. 너 같은 소녀만 있다면 이 세상에는 법도 필요 없고 경찰도 필요 없을 거야. 자, 이건 얼마 안 되지만 너의 착한 행동에 대한 이 아저씨의 고마움의 표시다. 받아두어라. 아저씨, 저는... 은철이는 짧게 외치면서 손으로 신사가 내주는 돈 뭉치를 떠밀었다. 저는 그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던 은철이로서는 신사의 행동이 정말 황송한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당황하며 한사코 거절했다. 그러자 신사는 더 한층 감동한 얼굴로 소년의 겸손한 마음씨를 칭찬했다. 너야말로 요즘 보기 드문 착한 소년이다. 아니, 너는 착할 뿐 아니라 훌륭한 소년이다. 아저씨가 이대로 돌아가기는 너무 서운하니까 자, 어서 이 돈을 받아라. 신사는 굳이 사양하는 은철이의 주머니 속에 재빨리 돈 뭉치를 넣어주고는 사람들 사이로 총총히 사라졌다. 아저씨, 안 됩니다. 이 돈을 가지고 가세요. 은철이가 사람들을 해치고 신사의 뒤를 따라가려는데 은철이의 팔목을 붙잡는 손이 하나 있었다. 떠들지 마. 봉파리는 무서운 얼굴로 명령하듯이 말했다.
아니야, 빨리 이빨을 놔. 저번을 놓쳐버리면 안 돼. 은철이는 소리를 높여 이미 그 자리를 떠나버린 신사를 불러댔다. 아저씨! 아저씨! 가지 말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저씨! 잠깐만! 그러나 신사는 벌써 저만큼 걸어가서 택시가 오기를 기다리며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으므로 은철이의 목소리를 듣기 어려웠다. 빨리 날 놓아줘. 저번을 놓치면 큰일이야. 은철이는 봉파리의 손에서 빨리 벗어나 신사의 뒤를 쫓으려고 애썼다. 이 자식아 이리 와. 봉파리는 아까처럼 은철이의 멱살을 잡고 골목으로 끌고 들어갔다. 너 앙큼한 집 곧잘하더라. 누가 모를 줄 아냐? 두 뭉치를 몰래 훔친 자식이 뭐 어째? 그냥 주는 한 뭉치는 못 받겠다고? 순간 은철이는 눈앞이 아찔해졌다. 한 뭉치는 네가 갖고 두 뭉치는 이리 내놔. 그렇지 않으면 알지? 너는 내 말 한마디면 오늘 밤부터 유치장 신세야. 감옥살이라고. 봉파리는 무서운 얼굴로 은철이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순간 은철이는 혼심을 다해 자기의 멱살을 잡은 봉파리의 팔목을 뿌리쳤다. 이 자식이? 이 도둑놈이 자식이? 마침내 두 소년 사이에는 아까처럼 또다시 무서운 격투가 벌어졌다. 때리고 차고 받고 물고. 그러나 은철이는 도저히 봉파리의 힘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 은철이는 또다시 땅 위에 깔려 넘어졌다. 봉파리는 깨져나간 벽돌을 한 개 집어들어 은철이의 얼굴을 향해 때리치려고 손을 번쩍 들었다. 신문에 넣은 쪽지와 돈뭉치. 바로 그때였다. 신문을 다 팔고 전차 정류장으로 걸어오던 은주와 민구가 골목 안에서 벌어진 이 광경을 보게 되었다. 아, 오빠가? 은주는 다람쥐처럼 달려가 지금 막 은철이의 변상을 갈기려는 봉파리의 벽돌 든 손목을 재빨리 붙잡았다. 누구야? 은철이의 배 위에 말타듯이 올랐던 봉파리가 고함을 치면서 뒤를 돌아보았다. 여기 집에 가? 봉파리가 손을 휙 내젓는 바람에 은주의 몸은 지푸라기처럼 낮아빠지고 말았다. 민구 오빠, 빨리 우리 오빠 좀 도와줘. 은주가 민구에게 애원하듯이 외쳤다. 그러나 벌써 민구는 봉파리를 향해 비호처럼 날아들어가고 있었다. 이 자식이 사람을 벽돌로 쳐? 민구는 봉파리의 손목을 입으로 물어뜯었다. 아야! 아야! 아씨! 봉파리는 하는 수 없이 벽돌을 내던졌다. 그러는 사이에 은철이는 재빨리 땅에서 일어나고 싸움은 봉파리와 민구 사이로 옮겨갔다. 민구야, 미안하지만 잠깐만 그 자식을 붙잡고 있어라.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할 테니까. 은철이는 쏜살같이 골목을 빠져나와 사람의 물결을 헤치면서 신사가 사라진 쪽으로 다름박질했다. 그러나 벌써 신사는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타고 도남동 쪽을 향해 달리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아, 이 일을 어쩌나? 저분을 놓치면 큰일인데 저분이 누군지 어디서 사는지 알아야 해. 은철이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때마침 앞을 지나가는 택시 한 대를 멈추어 탔다. 운전사 아저씨, 미안하지만 지금 저 앞에 가는 택시를 놓치지 말고 따라가 주세요. 돈을 얼마든지 들을 테니 저 차를 계속 따라가 주세요. 은철이는 택시 운전사에게 애원하듯 말했다. 그 차를 놓치는 날에는 영원히 한 사람의 죄인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이다. 또한 그 신사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은철이는 자기가 훔친 2만 원이라는 돈을 갚으려고 해도 갚을 방법이 없었다. 그러므로 은철이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신사를 놓쳐서는 안 되었다. 택시는 이윽고 창경궁을 지나 해화동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운전사 아저씨, 너무 반짝 따라가지 말고 이제부터는 천천히 따라가 주세요. 골목 안에서는 차가 빨리 달리지 못했다.
두 대의 택시가 약 100m의 간격을 두고 천천히 해와 초등학교 앞을 지나 성북동으로 넘어가는 길의 끄트머리에 다다랐을 때 앞선 차가 어떤 호화로운 2층 집 앞에서 멈추었다. 운전사 아저씨, 여기서 멈춰주세요. 은철이가 탄 택시도 멈추었다. 가만히 바라보니 차에서 내린 신사는 운전사에게 요금을 주고 나서는 그 호화로운 양옥집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얼마인가요? 500원인데 그냥 400원만 내거라. 네, 고맙습니다. 은철이가 택시를 타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요금을 내고 은철이는 차에서 내렸다. 옅은 황혼이 해화동 일대를 덮기 시작했다. 은철이는 주춤주춤 양옥집으로 걸어가서 대문에 붙은 문패를 쳐다보았다. 문패에는 이창훈이라고 쓰여 있었다. 은철이는 문틈으로 넓은 정원을 들여다보았다. 정원에는 무성한 수목이 있고 화초가 만발한 화단이 있고 수목 사이에는 한 개의 벤치까지 놓여 있었다. 귀를 가만히 기울이니 양옥 2층에서는 피아노 소리에 맞추어 소녀의 귀여운 노랫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저 노래는 은주가 잘 부르는 홍남파 선생님의 봉선화가 아니야? 그렇다. 그것은 그 유명한 곡조 울밑에선 봉선화야로 시작되는 처량하기 그지없는 노래였다. 일제시대에는 줄곧 금지를 당했던 어여쁘고도 구슬픈 노래. 3천만 민중의 신금을 울린 그 유명한 노래를 은주는 지난번 초등학교 학예회에서 부른 후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받았었다. 그리고 때마침 그날 내빈으로 참석했던 음악평론가 신채영 선생이 은주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특별히 극찬을 했었다. 참 훌륭한 소질을 가진 소녀구나. 잘만 하면 너는 훌륭한 성악가가 될 거야. 유명한 음악평론가로 알려진 신채영 선생은 그날 은주의 천재적 재능을 칭찬해 주었다. 은주가 이런 집에서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은철이가 멍하니 2층을 쳐다보고 있을 때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오는 창으로 7살쯤 된 초등학생이 머리를 내밀고 아래를 내려다보며 소리쳤다. 아버지! 영민이냐? 신사가 집 안으로 들어서며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나 오늘 누나하고 택시 타고 종로에 가서 공책이랑 연필이랑 많이 사왔어요. 택시? 누가 택시를 타고 다니랬어? 신사는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누나가 자꾸만 타자고 해서 탔어요. 난 전차 타고 오자는데 누나가 자꾸만. 틀림없이 그랬을 거다. 영란이 거기 있느냐? 네, 있어요. 대답 소리와 함께 피아노 소리가 뚝 멎으며 18살 된 소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만일 은철이가 서 있는 대문 밖과 지금 두 남매가 얼굴을 내밀고 있는 2층 사이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웠더라면 은철이는 거기서 자기의 동생 은주와 똑같이 생긴 얼굴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을 것이다. 양심의 소리. 영란아, 넌 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동생을 끼워서 택시를 타고 다니는 거냐? 응? 신사가 꾸중을 하자 영란이는 얼굴이 썰쭉해지면서 영민이의 머리를 주먹으로 한 대 쥐어박았다. 넌 택시 타자고 안 그랬니? 영란은 동생을 나무랐다. 누나가 자꾸만 타자니까 탄 거지. 아버지한테 꾸중 듣는다고 하니까 잠자고 있으면 된다고 그런 건 누나잖아. 벌써부터 그런 버릇 들이면 못 쓴다. 영란이는 아무래도 건방져서 못 쓰겠어. 참, 아버지도. 단돈 100원이 그러기도 아까우세요? 돈이 아까운 게 아니야. 초등학생이 벌써부터 택시를 타고 다니다니. 그러다가 어른이 되면 비행기를 타야 할 게 아니냐.
저는 초등학생이 아니에요. 내일부터는 중학생인데 뭘 그러세요. 그러다가 영란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난 듯 외쳤다. 아참 아버지,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글쎄, 아까 자동차 안에서 말이에요. 아버지, 빨리 들어오세요. 이상한 일이라고? 그래, 어디 들어보자. 나도 오늘 밤 너희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마. 영민이는 좋아서 손을 내저으며 아버지 옆으로 다가갔다. 아이, 좋아. 아버지, 옛날 얘기예요? 아니다. 오늘 거리에서 생긴 일이야. 아주 재미있고 훌륭한 소년의 이야기다. 그러면서 신사는 어둑어둑한 현관 안으로 들어갔다. 2층에 나타났던 두 남매의 조그만 얼굴들도 사라졌다. 이창훈. 은철이가 마음속으로 신사 이름을 되새기는 바로 그때 신문을 배달하는 학생이 그 집 앞에 멈춰서서 대문에 있는 우편함 안에다 신문을 끼워놓고 가는 것이 보였다. 그런데 우편함이 작아서 신문지 뒷부분이 채 들어가지 못하고 삐죽 밖으로 나왔다. 그것을 보는 순간 은철이는 무슨 생각이 났는지 주머니에서 조그만 수첩과 연필을 꺼내들었다. 그러고는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서 수첩에다 다음과 같이 썼다. 선생님, 오늘 밤 선생님께서는 가방을 열어보시고 1만 원짜리 두 뭉치가 없어진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그 모습을 생각하면 저는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고 부끄러워 얼굴에 불이 부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 두 뭉치의 돈은 제가 가졌습니다. 제가 몰래 훔쳤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그 놀라시는 얼굴이 제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를 꾸짖어 주십시오. 저는 도둑놈입니다. 저를 때려 주십시오. 저를 감옥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런 줄도 모르시고 선생님께선 저를 착한 소년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늘은 악한 자를 벌하신다고 했습니다. 저같이 나쁜 놈을 아직껏 벌주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이상합니다. 그러나 선생님, 저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사오니 한 달만 기다려 주십시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한 달 후에 선생님의 돈 2만 원을 꼭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선생님의 처분대로 경찰서든 감옥이든 어디든지 끌려가겠습니다. 그러니 선생님, 그때까지만 참아주십시오. 그런 나쁜 놈인 줄도 모르고 선생님이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주신 1만 원을 어떻게 제가 뻔뻔스럽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1만 원을 선생님께 다시 돌려드리니 받으십시오. 서은철 올림. 조그만 수첩에다 연필로 또박또박 글을 쓴 후에 은철이는 그것을 찢어냈다. 그러고는 우편함에 삐죽 꼬리를 내민 신문을 끄집어내고 1만 원과 함께 편지를 신문지에 쌌다. 은철이는 그것을 다시 우편함에 다 밀어넣었다. 어느새 해는 저물어 해와 동일 때에는 짙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그 캄캄한 어둠의 장막을 온몸으로 헤치면서 주머니에 2만 원이 들어있는 윗도리를 꽉 잡고 은철이는 빠른 걸음으로 다른 박지를 쳤다. 어딘가 이상한 오빠. 은철이가 신사의 뒤를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민구의 덕택이었다. 민구는 비록 장난이 심해서 아이들을 곧잘 올리곤 하지만 본바탕이 나쁜 아이는 아니었다. 심술궂은 편이지만 성질이 아주 단순했다. 그러나 민구는 17, 깨알곤부 봉파리는 19살이다. 아무리 길을 써봤댔자 봉파리를 당해낼 수가 없어서 민구는 마침내 나자빠지고 말았다. 어머나, 민구 오빠! 넘어진 민구를 은주는 달려가서 잡아일으키며 외쳤다. 바로 그 순간 몸을 일으킨 봉파리는 민구의 따귀를 무섭게 내갈겼다. 이 자식, 너 때문에 도둑을 놓쳤잖아. 너도 은철이와 같이 붙잡혀갈 줄 알아?
봉파리가 누나를 희번덕거리며 소리치자 민구와 은주는 깜짝 놀랐다. 뭐? 은철이가 도둑이라고? 그래! 남의 가방에서 돈을 훔쳤으면 도둑이지 뭐야! 그럴 리가... 은주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입을 딱 벌렸다. 오빠가 남의 돈을 훔치다니... 그럴 리가 없어. 하늘이 무너진 것 같다는 말은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았다.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오빠는 세상에 둘도 없는 착한 오빠야. 은주는 주먹을 부러지고 봉파리에게 대들었다. 알지 못하면 잠자고 있어. 신사의 가방에서 2만 원을 꺼낸 게 누군 줄 알아? 은주는 불에서 견딜 수가 없었다. 오빠가 돈을 훔쳤다니 하늘같이 믿고 있던 오빠가 아니었던가. 은주의 눈에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핑 돌았다. 아니야. 은철이는 그런 나쁜 애가 아니야. 딱. 민구가 은철이에 편들자 봉파리의 손이 또 한 번 민구의 따귀를 갈겼다. 내일 보자. 내일이 되면 모든 것이 밝혀질 거야. 경찰에게 잡혀가서 자백을 하나 안 하나 두고 보면 알 거다냐. 봉파리는 그렇게 말하며 민구를 땅 위에 탁 밀어버렸다. 은주와 민구는 하는 수 없이 은철이의 구두 닦는 도구를 챙겨가지고 도남동행 전차를 탔다. 은주야 울지 마. 은철이는 절대로 그럴 아이가 아니라는 걸 내가 잘 아니까 염려 마. 민구는 은주를 위로했으나 은주의 눈에서는 자꾸만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무래도 오빠가 무슨 일을 저지른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오빠가 왜 도망을 쳤을까? 그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하여튼 집에 가서 물어보도록 하자. 은주와 민구는 삼성교역에서 내려 오른편으로 개천을 끼고 한참 걸어가다가 언덕길을 올라갔다. 그 언덕에는 일제시대의 방공물로 봤던 구멍이 삥 돌아가며 예닐곱게 뚫려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 방공굴에는 모두 사람이 살고 있었다. 가마니를 붙여놓은 문틈으로 가느다란 불빛이 새어나왔다. 저녁 먹고 너희 집에 갈게. 민구가 그렇게 말하면서 세 번째 방공굴로 어슬렁어슬렁 걸어 들어갔다. 바로 그 민군의 방공굴 옆으로 좁다란 길이 언덕 위로 하나 뻗어 있었다. 그리고 그 길이 뻗어 올라간 언덕 위에는 판잣집이 세 채 서 있다. 그 세 채 가운데 한 채가 은준의 집이다. 방 한 칸, 마루 한 칸, 부엌 한 칸이 있는 집이다. 어두컴컴한 부엌에서 인기척이 났다. 오빠야? 은주는 부엌을 들여다보았다. 은주냐? 뜻밖에도 그것은 방 안에 누워 계셔야 할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아니? 은주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어머니 왜 또 부엌에 나오세요? 은주는 눈시울이 젖는다. 나는 괜찮다. 배 많이 고프지? 어머니는 성냥개비같이 가는 장작불을 냄비 밑에서 살리고 있었다. 어머니 몸도 챙기지 못하시면서 부엌엔 왜 나오세요? 어서 들어가 누우세요. 제가 일이 좀 있어서 늦었어요. 은주는 어머니의 지극한 정성이 고맙고 가여워서 어머니를 아궁이 앞에서 잡아 일으켰다. 글쎄 한 번만 내가 밥을 끓여보자꾸나. 한 달째 가만히 누워서 너희들만 자꾸 부려먹으니 아휴 어린 몸이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럽겠니. 어머니도 참 괜히 그런 쓸데없는 생각 마시고요. 얼른 들어가 누우세요. 은주는 억지로 어머니를 끌고 방으로 들어가서 자리에 보셨다. 제가 늦은 것은 잘못이에요. 다음부터는 꼭 일찍 돌아올게요. 어머니 시장하셨죠? 아니다. 너희들이 시장하지. 나야 가만히 누워만 있는 사람이니 시장할 리가 있니? 아휴, 오빠는 아직도 안 왔느냐? 네. 은주는 짧게 대답하고 부엌으로 나갔다.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장작을 짚으면서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오빠를 골똘히 생각해 보았다.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해. 은주는 오빠가 자꾸만 걱정스러워졌다. 밥을 안 치고 나서 은주는 된장을 풀어 호박찌개를 끓이고 밥상을 차렸다. 등잔불을 켜고 은주는 어머니 앞에 밥상을 가져왔다. 어머니, 어서 드세요. 그래, 너도 같이 먹자. 그런데 은철이가 너무 늦는구나. 곧 돌아오겠죠. 그때 문 밖에 발자국 소리가 나며 은철이가 돌아왔다. 너 늦었구나. 네, 조금 늦었습니다. 어머니, 좀 어떠세요? 그저 그만하다. 어서 저녁 먹어라. 네. 그러면서 은철이는 동생 은주의 얼굴을 흘끗 쳐다보다가 그만 마음이 찔리는지 시선을 무릎 위에 떨어뜨렸다. 은주는 잠자코 밥을 먹으면서 때때로 오빠의 얼굴빛을 가만히 살폈다. 아무래도 어딘가 좀 이상했다. 서글픈 거짓말. 은주는 깜빡 잊었던 신기한 사실. 낮에 자동차 안에서 본 자기와 똑같이 생긴 그 여학생의 얼굴이 생각났다. 아참, 어머니! 은주는 자신도 모르게 흥분한 목소리로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어머니, 오늘 참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글쎄, 저와 똑같이 생긴 얼굴이 이 세상에 또 하나 있어요. 은주는 어머니와 오빠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뭐라고? 어머니가 숟가락을 떨어뜨리며 얼굴을 들었다. 글쎄, 제 얼굴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다니까요. 에이, 거짓말 마. 그때까지 잠자코 있던 은철이가 비로소 입을 열었다. 오빠도 참, 거짓말은 왜 거짓말이야.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도 거짓말이래. 야, 어디서 봤는지 모르지만 설마 거울 속에 비친 네 얼굴을 본 건 아니야? 은철이는 이제 마음이 놓이는지 얼굴에 미소를 띠며 물었다. 그때 파리하게 여인 어머니의 얼굴빛이 한층 더 헬쑥해지더니 핏기를 잃기 시작했다. 너 그게 정말이냐? 어머니는 조용하게 물으셨지만 그 한마디 속에는 숨길 수 없는 어떤 커다란 감정이 숨어 있었다. 정말이에요. 오늘 종로 4가에서 도남동 쪽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은주는 오늘 낮에 자기가 보았던 그 여학생의 이야기를 쭉 했다. 어머니는 은주의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다가 다시 자리에 누우면서 물었다. 그래, 그 여학생도 너처럼 깜짝 놀라더냐? 네, 서로가 다 깜짝 놀라면서 멍하니 얼굴만 쳐다보는데 자동차가 휙 떠났어요. 그래. 세상에는 참 신기한 일도 다 있지. 어머니는 벽을 향해 돌아누우며 차분하게 말했다. 내 말처럼 똑같게 하려고 그저 좀 비슷한 데가 있겠지.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이야기 속에 나오는 쌍둥이처럼 똑같았어요. 그런데 어머니, 저 쌍둥이는 아니죠? 은주는 엄숙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러자 여전히 저쪽 벽을 향한 채 어머니 입에서 흘러나온 대답은 은주의 궁금증을 싹둑 잘라버렸다. 얘도 참 별말을 다 묻지. 네가 쌍둥이면 내가 모르고 누가 알겠니? 어머니, 정말 저 속이시는 건 아니죠? 얘도 참, 내가 왜 너를 속이겠니? 어머니의 대답은 어딘지 분명치가 못하다. 아니, 어떻게나 예쁜지 정말 쌍둥이 언니가 있으면 좋겠어요. 요번에 중학교에 입학하나 봐요. 그걸 어떻게 아니? 교복이 새 것이던데요, 뭐. 돈이 있는 집애인가 보지. 택시를 타고 다니는 거 보니. 어머니는 돌아누운 채 긴 한숨을 쉬고는 따지게 말했다. 너도 새 옷을 입고 꾸미면 그 애처럼 예쁘질 못하겠니? 돈만 있으면 학교도 다니고. 그러자 그때까지 잠자코 있던 은철이가 번쩍 얼굴을 들면서 말했다. 어머니, 왜 그러냐?
은주도 학교에 갈 거예요. 은철이의 목소리가 힘차게 굴러나왔다. 글쎄 은주가 어떻게 학교에 간다고. 넌 자꾸 그렇게 우겨만 대면 제일이냐. 은철이는 똑같은 말을 힘있게 되풀이했다. 학교까지 걸어만 가는 거냐? 다 가게 만들어 놔야 가는 거지. 어머니, 은주는 학교에 갑니다. 내일부터 학교에 간다고요. 은철이의 목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어머니는 머리를 돌려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다. 너 미쳤니? 미치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내일부터 학교에 갑니다. 정말이에요. 은철이의 음성이 점점 흥분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은주는 내일부터 학교에 갑니다. 동생 하나 학교에 못 보낼 내가 아니에요. 글쎄 학교 어떻게 보낸다고 큰소리만 치느냐. 난들 네 마음을 모르겠냐만. 은주가 학교에 가게 만들어놨습니다. 내일부터 은주는 학교에 가기만 하면 됩니다. 은주가 오늘 자기와 똑같은 여학생을 봤다고 하지만 그건 은주의 환상입니다. 새로 만든 교복을 입고 자기와 나이도 비슷한 그 여학생을 보는 순간 은주는 그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여학생을 자기 자신처럼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 세상에 똑같은 얼굴이 두 개 있을 리가 없잖아요. 어머니는 대답을 못했다. 오빠! 은주는 오빠를 부르며 은철이의 무릎 위에 얼굴을 파묻고 흑흑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오빠, 오빠의 마음 다 알고 있어. 나를 그처럼 귀여워해주고 나를 학교에 보내고 싶어하는 마음 나도 잘 알아. 그러나 오빠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면서까지 학교에 가고 싶지는 않아. 학교에 가고 싶은 것도 사실이지만 오빠를 그처럼. 어? 은철이는 놀란 얼굴로 은주의 흐느끼는 두 어깨를 와락 부여잡았다. 은주야, 너 봉파리가 뭐라고 그러든? 난 다 알아. 난 다 알고 있어. 그때 밖에서 민구의 소리가 들렸다. 은철이는 민구를 불러들였다. 민구야, 거기 좀 앉아. 민구가 앉자 은철이는 천천히 말했다. 민구야, 오늘은 미안했다. 그러나 봉파리의 말을 정비 믿어서는 안 돼. 나는 돈 2만 원을 훔친 게 아니야. 그 신사가 잃어버린 가방을 돌려받게 되어 감사의 표시로 내게 준 돈이야. 나는 지금 2만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았지만 내 형편이 좋아지기만 하면 그 돈을 돌려줄 거야. 그래서 그 신사의 뒤를 따라가서 집을 알아놓고 온 거고. 은철이는 사실 반 거짓말 반으로 민구와 은주에게 마음에도 없는 서글픈 말을 했다. 그렇지 않으면 은주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학교에 가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렇지. 민구도 은철이의 말을 조금도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어머, 2만 원을? 어머니와 은주의 입에서 똑같은 감탄의 말이 흘러나왔다. 똑같이 생긴 사람은 싫어요. 그 즈음 해화동 영란이의 집에서는 동생 영민이와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네 식구가 화려한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다. 아버지는 오늘 돈가방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말했다. 참 훌륭한 소년 아니냐? 영민이도 커서 그런 소년이 돼야 한다. 그러자 영란이가 냉큼 나서서 입을 삐죽거리며 말했다. 아니 아버지도? 영민이가 커서 구두라다 끌어다니면 좋으시겠어요? 그런 뜻이 아니야. 너는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자꾸 나쁜 것만 골라내는 버릇이 있어. 구두 닦는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비록 구두를 닦는 사람이 되더라도 그런 훌륭한 행동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 말이다. 알겠지? 알겠어요. 영란이 대신 영민이가 바로 대답했다. 옳지. 영란이보다 영민이가 더 똑똑하구나.
그 말에 영란이는 한층 더 셀쭉해졌다. 그때 가정부가 저녁 신문에 쌓인 돈을 한 뭉치 들고 뛰어들어왔다. 아유, 이것 좀 보세요. 신문지 속에 웬 돈 뭉치가 들어있어요. 뭐? 돈? 모두들 놀라 가정부의 얼굴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어디? 아버지는 가정부의 손에서 신문지에 싼 돈 뭉치를 받아쥐었다. 아, 글쎄 우편함을 열어보니 저녁 신문 속에 이 돈이 들어있지 않겠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도 놀라고 영란이와 영민이도 놀랐다. 아니, 이건 10,000원짜리 뭉치네. 아버지는 신문을 펼치다가 수첩을 찢은 몇 장의 종이 조각이 연필로 쓴 글씨가 가득 쓰여있는 걸 발견했다. 아니, 이게 뭐지? 가만히 있자. 이건 무슨 편지 같은데? 아버지는 소리내어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아, 그랬구나. 편지를 다 읽고 난 아버지는 말할 수 없는 감동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서재에 가서 내 가방을 가져와요. 그 말에 어머니는 몸을 일으켜 서재로 가 곧 가방을 가지고 왔다. 아버지는 가방을 열어보았다. 과연 돈뭉치 2개가 없었다. 아버지는 깊은 신음소리를 내면서 영란이와 영민이 얼굴을 덤덤히 바라보다가 중얼거렸다. 분명히 무슨 말 못할 딱한 사정이 있구만. 정직한 소년이다. 그런데 정말 2만 원을 가져올까요? 영란이가 아버지에게 물었을 때 아버지는 서슴지 않고 대답했다. 물론 꼭 가져올 거다. 그러나 문제는 돈을 도로 가져오느냐 안 가져오느냐 있는 게 아니다. 가져오지 않더라도 아버지는 그 일을 조금 더 나무라지 않을 거니까. 누구든 이 세상을 살아나가려면 정말 어쩔 수 없는 딱한 사정에 부딪힐 때가 있단다.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그에도 어떤 딱한 사정이 있을 거야. 아버지는 2만 원이라는 돈을 잃어버린 것보다도 그 소년의 딱한 사정과 행동을 알고는 더욱 감동을 받아 칭찬하는 것이었다. 웬만한 아이 같으면 아버지께서 주신 10,000원까지도 모르는 척하고 받았을 게 아니냐. 그것을 도로 갖다 주는 걸 보니 아휴 참. 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영란은 그때까지 깜빡 잊어버렸던 중대한 이야기를 했다. 아, 그런데 아버지, 나 오늘 나와 똑같이 생긴 아이를 보았어요. 뭐라고? 아버지는 얼른 머리를 들었다. 그때 어머니가 영란의 말을 받으며 말했다. 글쎄 여보, 영란이가 오늘 자기랑 똑같이 생긴 아이를 봤대요. 아버지, 정말이에요. 나도 봤어요. 영민이도 신기한 듯이 외쳤다. 아니, 그게 정말이냐? 아버지는 깜짝 놀라면서 어머니를 향해 의미 깊은 눈초리를 던졌다. 정말이에요, 아버지. 영란은 택시를 탔을 때 만난 그 허름하게 차려입고 신문 바른 아이의 이야기를 신기하다는 듯이 꺼내놓았다. 그러자 아버지는 어머니의 얼굴에서 시선을 돌리며 하고 또 한 번 깊고도 긴 시름을 내면서 물었다. 분명히 종로 사가에서 신문을 팔더냐? 그럼요. 그런데 더러워. 꼭 거지 같아 보였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또 한 번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때 영민이가 영란을 돌아보며 말했다. 옷이 더러우니까 더러워 보이지. 그 누나도 누나처럼 새 옷을 입어봐. 아무리 새 옷을 입는다 해도 제까짓게. 영란은 어쩐지 자기와 똑같이 생긴 아이가 그것도 더러운 몰골로 이 세상에 또 하나 있다는 사실이 무척 싫었다. 어머니, 나 쌍둥이 아니죠? 영란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으나 어머니도 아버지도 대답이 없다. 다만 어머니와 아버지의 얼굴에는 그 어떤 믿을 수 없는 기적을 눈앞에 보는 사람처럼 일종의 헤아릴 수 없는 놀라움과 기쁨이 구름과 같이
뭉게뭉게 떠들고 있을 따름이었다.